보링 방법 3가지. 보링은 집안의 땅속 구조를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랬죠. 어떻게 물로 뚫어볼 수 있는 수세식 보링. 그 다음에 땅이 연약질이며 물로 쌓아서 알 수 있지만 땅이 단단할 경우에는 물이 안 되니까 그때는 충격식 보링. 다음, 그리고 연약질이고 땅이 단단하거나 연약하거나 둘 다 가능한, 돌아가면서 땅을 천공해내는 회전식 보링 3가지가 있었죠. 무엇? 수세식, 충격식, 회전식. 내용은 29페이지 하단에 있는 겁니다. 2번, 사운딩 중 표준가 안입 시험은 땅의 상태를 지내력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추를 떨어뜨려, 무거운 추, 얼마 킬로그램? 63.5kg의 추를 얼마 높이? 76cm에서 떨어뜨려서 밑에서 얼마나 내려가야 된다? 30cm 관입하는데 필요한 타격 횟수. 그래서 몇 번 있지만 다 외울 순 없어요. 그래서 중간값만 알아놓자. 중간값은 n치가 얼마? 중간 정도 모래는 n치가 10번에서 30번 사이. 요 정도. 3번. 1번에서 보링 구멍을 뚫었어. 땅에 구멍을 뚫었어. 뚫어가지고 안의 상태를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 구멍을 이용해서 지능의 점착력 하는 시험은 베인 테스트. 베인이라는 날개 십자 모양의 날을 집어넣어서 땅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얼마나 찐득찐득한지, 진흙질 집안. 4번. 점성토의 경우, 점성토 진흙입니다. 진흙은 땅이 꺼져요. 그럼 어디서부터? 중앙에서부터. 사질토, 모래 집안은 어디서부터? 양단부에서 침하한다. 4번은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5번에 해당되는 거는 33페이지에 있는 표를 다,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33페이지에 있는 집안의 허용 지내력도라는 표가 있거든요.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나왔는 것이 무엇이다? 자갈. 자갈은 얼마나? 300kN per 제곱미터. 거기 숫자들은 어떤 응력이다? 장기 응력이다. 그럼 이 장기 응력에서 단기 응력은 얼마냐고 물으면 따로 수치를 암기하지 않고 장기에다가 얼마를 곱해라? 1.5배를 해달라. 어떻게 단기가 장기보다 수치가 더 크냐? 우리가 엽기를 들 적에도 그 무거운 걸 한참 들고 있을 수는 없죠. 잠깐은 딱 들 수 있잖아. 그래서 그 단기에 발생하는 힘은 조금 더 큰 힘을 버틸 수가 있더라. 그래서 6번에 단기 응력에 대한 허용 지내력은 장기값에다가 얼마 배? 1.5배. 7번 턱파기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땅의 상태는 알았어. 그럼 이 땅은 털을 파도 되겠다는 뜻이에요. 털을 팔 수 있는 땅은 34페이지에 이제 땅을 파는 방법이 나오죠. 땅을 파서 들어가는데 7번에 털을 파는데 중앙을 먼저 파고 주변. 중앙이 여기서 중심이죠. 중앙부터 한다. 무슨 컷? 아일랜드 컷. 아니야. 주변부터 먼저 파고 들어올 거야. 그럴 때는 주변을 뜻하는 도랑이란 뜻이죠. 트렌치 컷. 땅을 파는 방법은 중앙에서 나갈 수도 있고 주변에서 파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중앙부터 팔 때는 아일랜드 컷, 주변에서 파고 들어올 때는 트렌치 컷. 8번 흙을 파내줘. 흙을 파내고 있는데 오픈 컷 공법은 그냥 자연스러운 중력을 이용해서 자연스러운 흙을 파내는 거예요. 오픈 컷 공법은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흙이 내려오지 않아. 보통 흙막이 다 설치하는데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흙이 내려오지 않는데 그때의 각을 무슨 각? 휴식각. 9번 이것도 땅 파기 공법 중에 하나입니다. 바닥을 선시공하는 공법으로 공기가 짧고 협소한대지 도심지한다. 이것은 주변에도 건물이고 이런 지역이죠. 시내에 앞뒤 다 건물이야. 다 건물이면 털을 파고 이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선 바닥을 먼저 깔아 1층을 먼저 깔고 밑에는 지하는 지하대로 위층은 윗대로 공사해가는 거 탑다운 공법. 도심지에 산다라고 했죠. 책으로는 페이지 3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땅을 팠어. 이제는 땅을 팠는데 물이 안 새면 괜찮은데 이 땅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요. 물이 새는 사질토는 사질토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점토는 점토대로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되는 땅들의 용어입니다. 10번에 흙막이를 했는데 연약한 점성토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더라? 히빙 현상. 들어 올려지는 거 히빙 현상. 사질토에서는 그쪽 투석이 좋다 보니까 물이 부글부글 나와가지고는 땅이 꼭 끓는 것처럼 보여요. 무슨 현상? 보일링 현상. 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흙막이를 갖다 댔는데 상태가 좋지 않은 흙막이 벽이었어. 나무가. 그쪽으로 물이 막 새 나와요. 무슨 현상? 파이핑 현상. 흙막이를 했는데 그 주의사항에 좋지 않아서 흙막이 벽에 문제가 생겼는 거 세 가지. 히빙, 점토질에서. 사질토에서는 보일링. 흙막이는 나무벽 자체가 상태가 좋지 않아. 거기서 물이 새어 들어와요. 파이핑. 세 가지가 있더라. 11번. 요 공법은 흙막이 공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기에 잘 나와서 넣어놨는 거예요. 흙막이 공법은 아닌데 기존 기초 공사를 하고 있다 보면 옆집에서 영향을 받아서 같이 뭐 금이 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 기초 구조를 보강하는 흙막이 공법에는 속하지 않는 언더피닝, 언더 아래쪽을 다시 한 번 더 보강해 준다. 교재로는 38페이지 참고사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11번은 38페이지 참고사항에 있는 내용이에요. 흙막이 공법은 아니지만 기존 집안을 다져주는 언더피닝. 12번 지정의 경계면. 지정의 경계 38페이지 하단에 이제 넘어갔어요. 지정의 경계면은 기초 하부라고 하든지 또는 뭐였더라? 밑창 콘크리트 상부라고 했었죠. 이거 내용이 많아가지고 여기 답만 기초 하부 밑창 콘크리트 상부. 기초를 세우기 전에 땅을 파고 밑창 콘크리트 한번 깔아주죠. 깔아주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얼마의 강도로 나와달라? 15메가파스칼 이상. 14번 독립기초. 독립기초는 기초판 위에 기둥 하나씩 올라가는 것. 독립기초에 배근하는 주철근은 어느 쪽에 설치한다? 아래쪽에. 왜 아래쪽에 설치하더라? 콘크리트는 압축 부재고 인장을 잘 못 견딘다고 했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처지니까. 그럼 균열이 가니까 이 균열을 막아주기 위해서 철근이 그 균열을 분담해주고 있더라. 15번 말뚝박기 합니다. 말뚝박기. 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말뚝박기 개수를 결정하는 말뚝을 5개 박을 수도 있고 10개 박을 수도 있는데 그 개수는 뭐 갖고 결정을 한다? 사용하중. 사용하중 갖고 적용을 하더라. 말뚝 박고 그 위에 기초판을 올립니다. 기초판을 올리는데 그 사이즈가 있겠죠. 큰 것도 있겠고 작은 것도 있을 거야. 그 사이즈 결정도 누가 한다? 사용하중. 17번 단일 기초판, 다른 말로 무슨 기초? 온통 기초. 또 다른 말로 무슨 기초? 매트 기초. 다양한 표현이 나올 수 있겠죠. 단일 기초판, 온통 기초, 매트 기초. 어쨌든 하나를 다 깐다는 의미야. 요즘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기초판이죠. 무슨? 온통 기초. 18번 조적적 건물은 어떤 건물이죠? 벽돌 쌓는 것. 벽돌 건물인데 적합한 것은 연속 기초. 19번 말뚝이
보통 말뚝이 7m짜리가 있거든요. 공장에서 갖고 오는 건 7m야. 근데 말뚝을 박아갖고 밑에 딱딱한 지방이 금방 만나면 괜찮은데 너무 깊게 있으면 말뚝 두 개를 이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현장 탈설 콘크리트 말뚝을 이을 때가 있어. 그러면 이 이을 때는 어떤 이음? 겹침 이음. 20번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땅의 상대가 단단하고 물도 안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가 않대요. 그래서 탈수 공법을 해야 되는데 물을 빼낸다는 말이죠. 사질토에서 펌프로 빼내 강제적으로. 무슨 포인트? 웰 포인트 공법. 21번 이 땅은 사질토가 아니에요. 진흙이에요. 진흙. 진흙은 투수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펌프 집어도 물이 잘 안 빠지거든요. 진흙이 같이 들어와. 그럼 이럴 때는 안 되겠고 거기에다가 모래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종이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물론 이게 물을 흡수하는 거겠죠. 그런 특수한 물질을 집어넣어서 물을 흡수하는 페이퍼, 종이 넣으면 페이퍼 드레인, 샌드 드레인. 토질은 어떤 토질? 점토질. 진흙일 때는 이런 방법을 쓰더라. 22번 말뚝을 박아 넣는데 말뚝의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말뚝을 아래쪽으로 박아 넣으면 마찰력은 어디로 작용한다? 위쪽으로. 위쪽으로 작용하면서 기초판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요거는 일반 집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데 어떤 땅에서는 점토질의 연약한 지방은 말뚝을 아래로 박으면 마찰력도 동시에 위로 작용하지 않고 아래쪽으로 같이 작용해. 땅이 꺼져버려요. 어떤 마찰력? 부마찰력. 부마찰력에 주의한다. 23번 경사각은 휴식각이 몇 배? 2배. 24번 이것도 흙을 계량하는 방법이었죠. 흙에 물이 너무 많아. 진공 펌프를 빼내는 건 뭐다? 웰 포인트. 진흙이라서 펌프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무엇을 한다? 점토질 집안에서는 샌드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 24번에 해당되는 거죠. 아예 흙을 계량해 버릴 거야. 흙을 단단하게 만들 거야. 시멘트 같은 것들을 넣어서 단단하게 만드는 뭐다? 그라우팅. (3장은) 저희 몇 페이지까지 숙제였죠? 몇 번까지였던 것 같은데 30번까지 32번 알겠습니다. 3장 할게요. 3장 철근입니다. 철근. 철근 이제 땅하고 다 했기 때문에 철근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건물을 쌓아 올리는데 1번 철근은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 매끈한 원형 철근과 도돌도돌 올라와 있는 이형 철근. 원형 철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부착 능력이 우수한 이형 철근. 그 도돌도돌한 거 이름이 뭐였더라? 리브와 리브 사이를 마디. 리브와 마디라고 했었죠. 철근 콘크리트 55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2번 동일 철근량일 경우 부착 능력, 어쨌든 콘크리트가 철근에 잘 부착되어 있어야 돼. 그렇게 하려면 굵은 철근 하나에다가 콘크리트를 붙이는 것과 가는 철근 여러 개에다가 붙일 때 어느 게 더 좋더라? 가는 철근 여러 개. 3번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은 무슨 성? 알칼리성. 액성에 대한 거죠. 액성은 중성을 기준으로 해서 산성과 알칼리성이 있는데 중성과 알칼리성이 있는데 시멘트는 무슨 성이더라? 알칼리성. 시멘트가 노후가 됩니다. 세월이 가서 건물이 늙어. 그럼 무슨 화가 된다? 점점점 중성화. 4번 이제 거푸집에다가 콘크리트를 넣을 거예요. 이제 거푸집까지 왔습니다.
거푸집에다가 생 콘크리트를 집어넣게 되면은 옆으로 벌어지려겠죠. 기둥 만들 때. 센 거 두두두둑 넣으면은 옆으로 털어지려 그래.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거푸집의 츠갑 옆으로 벌어지려는 걸 방지하는 것은 뭐다? 우리나라 말로는 긴결재, 영어로는 폼타일. 2번. 1층, 2층 쌓아 올라갈 때 이 슬라브가 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거. 거푸집, 지지 역할, 동바리. 3번. 거푸집이 츠갑을 방지하기 위해서 폼타이가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주기도 하지만 자기네 사이의 간격도 유지해줘야 되죠. 그 간격을 유지해주는 것은 뭐다? 우리나라 말로는 격리제, 영어로는 뭐다? 세퍼레이터. 보기에는 한국말로 나올 수도 있지만 영어로도 나올 수도 있더라.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4번. 이번에는 기둥 안에 철근을 넣겠죠. 그 철근과 거푸집 사이의 간격. 요 간격이 피복 두께이기도 하죠. 이거는 뭐다? 우리나라 말로는 간격제. 다른 말로는 스페이서. 5번. 츠갑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첫 번째. 부배합. 부배합과 빈배합이 있었죠. 부배합은 뭐다? 시멘트량이 많은 것. 빈배합은 뭐다? 시멘트량이 적은 것인데 부배합일수록 츠갑은 증가, 커지고. 두 번째, 거푸집 강성이 클수록 츠갑도 커지죠. 그만큼 많이 견디고 있다는 말이죠. 조강 시멘트. 이를 조자에 강성이 빨리 나타나는 시멘트예요. 이를 조자, 조강 시멘트. 강성이 빨리 나타난다는 말은 시멘트가 빨리 굳어버렸다는 말이야. 츠갑은 생 콘크리트에서 나타나는 형상이죠. 그러면 생 콘크리트는 묽은 상태야. 근데 얘는 이미 굳어버렸어. 조강 시멘트도 응결이 빠르면 츠갑은 감소. 온도가 높고 건조합니다. 그럼 물이 빨리 증발해버려서 콘크리트가 빨리 굳어버렸어. 뗀뗀해졌어. 옆으로 미는 힘이 없어졌겠죠. 츠갑 감소. 슬럼프 값. 슬럼프가 뭐였냐면 생 콘크리트를 부었을 때 이런 시험콘 있었죠. 삼각형 모양. 그걸 싹 드러내면은 주르륵 흘러내리는데 이게 많이 퍽 퍼질 수도 있고 적게 퍼질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이 주르륵 거의 평탄하게 되어버리면 슬럼프치가 크다. 얘가 위쪽으로 많이 솟아있어. 뻥긋하게 있어. 그러면은 덜 흘러내렸죠. 슬럼프치가 작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슬럼프 값이 크다라는 말은 콘크리트 불렀더니 퍼져버렸죠. 슬럼프치가 크니까 츠갑도 크다. 유동성이 크다라는 뜻이죠. 비중이 커. 무거운 아이들이야. 그러면 옆으로 미는 힘도 크겠죠. 츠갑이 크다. 단면이 클수록 힘을 많이 받습니다. 츠갑이 크다. 철골, 철근량이 많아요. 안에 골재들이 많이 들어있어. 그럼 또한 많이 밀겠죠. 츠갑이 크다. 붙는 속도가 빠를수록 또 힘을 많이 받겠죠. 츠갑이 크다. 거푸집을 대서 콘크리트를 넣었습니다. 일정 강도가 되어야지만 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6번. 측면 거푸집으로서 내구성이 중요할 경우 콘크리트가 얼마 이상일 때 해체하자? 측면입니다. 10 정도가 됐을 때. 7번. 시멘트를 쌓아뒀어. 시멘트 창고 얘기했습니다. 시멘트 창고를 쌓을 적에는 바닥면에서 얼마나 띄우자? 30cm 띄우자. 방습을 위해서. 다음. 햇볕이 들어오는 창문은 낼 수 있으나 햇볕이 들어오는 그 발길을 위해서 창문은 낼 수 있으나 열 수 있는 창문은 가능하면 만들지 말자.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그 창고 안에 넣을 때 먼저 문을 2개 내야 되죠. 그래서 먼저 들고 온 거는 출구 쪽으로 내놓고 그 다음 착착착 넣는데 먼저 들어온 거부터 먼저 빼내갖고 쓰자. 너무 쌓아놨어. 3개월 이상이 되었어. 그러면은 야가 상태가 변했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험하고 쓰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7번. 시멘트 쌓기 단수는 몇 단까지? 최대 13폭. 오랫동안 저장할 거예요. 그럼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 안 돼. 7폭까지.
8번 재시험해야 됩니다. 너무 오래됐어. 몇 개월? 3개월. 9번 도장재료. 도장재료는 페인트 재료입니다. 페인트 재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분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천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수화 반응. 시멘트가 물과 결합해서 딱딱한 시멘트가 되는 과정 자체를 수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얘는 수화 반응. 시멘트 가루가 물과 만나야 돼요. 이 반응은 온도가 높으면 반응이 잘 되죠. 분말도가 클수록 반응이 잘 되죠. 11번 물 시멘트가 만나야지 시멘트 딱딱한 시멘트가 되는데 요거는 물이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사실은 이 강도가 결정이 돼요. 물은 들어가야 되긴 한데 시공 연도를 만족하면 너무 많이는 또 넣지 말더라. 왜? 오히려 강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11번에 물 시멘트 비는 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시공 성능을 만족한다면 가능하면 작게. 12번 시멘트에다 얘네들 성능을 조금 좋게 해주기 위해서 두 가지 물질을 섞죠. 호나 자의 이, 호나 저의 이. 그런데 하나는 배합에 포함시키고 하나는 너무 작아서 배합에 포함시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배합 시 계량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혼화 저의 이. 얘는 양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포함시키지 않더라. 13번 보통 콘크리트의 경우 시멘트 강도와 골재 강도 중에서 누가 더 뗀뗀해야 된다? 골재 강도. 14번 혼화제의 종류 중에서 쿠션 효과, 동결융의 저항성 가지는 것은 뭐였더라? 우리나라 말로는 공기연행제, AE제라고도 하죠. 에어 엔터링. 얘는 뭐더라? 에어. 자기가 공기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시멘트 가루랑 같이 섞였을 때 공기 성분을 많이 갖고 있다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 이 공기들이. 그러면서 쿠션 효과는 언제 발휘하는 겁니까? 겨울철에. 물이 열 때 어느 부피 늘어난 부분 얘가 좀 막아주죠. 쿠션. 그래서 시멘트가 콘크리트가 갈라지는 것을 막아주더라. 15번 그러나 이 에이제는 공기가 중간중간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멘트끼리 부착 능력은 떨어지게 합니다. 미끌린단 말이야. 때문에 철근의 부착 강도는 감소. 미끌미끌미끌하니까 얘네들이 잘 흘러내리겠죠. 때문에 측압은 증가. 그래서 적당하게 넣자라고 하죠. 16번 철근을 구부릴 거예요. 구부릴 때 구부리는 각도는 몇 도 몇 도입니까? 90도, 180도. 딱 90으로 꺾거나 아니면 한 바퀴 돌고 오는 180도죠. 근데 어떻게 구부려라? 상온에서. 가열해서 구부리면 안 됩니다. 힘 적게 들라고. 17번 보기둥의 경우 압축 강도가 얼마 이상일 때 고강도 콘크리트에 해당되는 40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고강도이다 보니까 피복 두께를 조금 덜 두껍게 해줘도 된다. 얼마 저가? 10mm 저가. 18번 철근의 용접 이음, 기계적 이음. 어쨌든 이음을 하려고 하면 그 부분은 강도가 더 커야지 둘을 이어줄 수 있겠죠. 몇 배 더 크게 해야 될라? 1.25니까 125% 이상. 19번 스트럽, 띠철근, 나선철근. 사실 오차가 생길 수 있겠죠.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5mm. 철근이 무한정 길 수는 없으니 콘크리트 안에 들어갔을 때 이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생기는데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받는 부분이 있고 인장력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압축력은 쉽게 말하면 서로 이게 막 쪼그라드는 거고 인장력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철근은 늘어나는 부위에 넣어야겠어요? 압축력 받는 부위에 넣어야 되겠어요?
압축력 받는 부위에 넣어야 되겠죠? 인장한데 콘크리트도 늘어나고 있는데 철근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압축력 받는 부위에 넣어야 되니까 철근의 이음은 압축력이 많은 곳 하든지 아니면 인장력이 적은 곳 하든지. 21번 D35 초가 철근, 35 이상 되는 철근은 붉은 철근에 속하죠. 붉은 거야 엄청. 그래서 겹침 이음은 너무 두꺼워지죠. 원칙적으로는 하지 말자. 근데 할 수도 있더라.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22번에 단서를 줬습니다. 만약에 35를 겹침 이음 하려고 하면은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 그러니까 35짜리 하나 하고 35보다 작은 거는 겹침 이음하게 해줄게. 35끼리는 안 돼. 35와 35 작은 거는 되는데 그래도 안전해야 되니까 인장부 안 돼. 압축부에서 겹침 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와 35 초과하는 거 할 수 있다. 보를 생각해야죠. 보는 이렇게 긴 부재인데 아래쪽에는 중앙부에는 인장. 보에서 이음을 할 경우 중앙은 아랫부분에서 이게 그림을 많이 봐야지 이해할 수 있는데 아랫부분 인장이니까 이음하려고 하면 상부. 그쵸? 단부는 어디에서? 하부에서. 시멘트가 국 들려고 하면은 밑에는 물들이 소화 반응 일어나면서 증발이 일어나죠. 증발이 일어나는데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무슨 현상? 블리딩. 솟아오르면서 안에 있는 물질들이 같이 위에 올라서 찌끄레기처럼 굳어버렸어. 얘를 뭐라더라? 레이턴스. 여기선 솟아오르는 현상이니까 블리딩이죠. 25번 온도 25도를 기준으로 비비위에서 타설 종료까지, 즉 레미콘 회사에서 레미콘에다가 다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이제 시멘트 들고 오고 있습니다. 들고 와가지고는 내가 공사해야 될 그 타설 종료까지 25도 이상에서는 빨리 해야 되죠. 더우니까 90분. 25도 미만은 좀 여유 줄 수 있습니다. 30분 더 여유 주자. 120분까지는 작업 완료. 타설을 하고 있는데 2호 부호의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해서 한 번 더 차가 갔다 와야 돼. 모자려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25도 이상. 이때는 120분. 온도가 낮으면 조금 여유 더 줘서 150분. 30분씩 차이가 나요. 26번 바닥틀 시공이음 시 작은 보와 교체할 경우 작은 보 폭이 몇 배 떨어진 곳? 2배. 27번 콘크리트 타설 이음 부의 위치는 보의 경우 구조 내력을 고려해 스팬의 어디? 중앙 부분에. 28번 가열 보온 양생은 가열 보호한다는 것은 지금 밖에 춥다라는 말이죠. 추워가지고 양생을 할 것인데 연속적으로 얼마일? 2일 이상 5도씨 미만일 때. 29번 공시체죠. 요거는 콘크리트를 갖고 오면은 동그란 공시체를 만든다 했죠. 100에 300짜리도 있고 100에 200짜리도 있는데 이 공시체를 만드는데 요거를 모아두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시험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큰 거 300에 150짜리 큰 거를 했는데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 그래서 좀 작은 거 가자. 그래서 100에 200짜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요걸 갖고 기존에 있는 모든 것들은 300에 150 기준이거든요. 그 수치하로 변경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때는 작은 값에다가 몇 배? 100에서 200짜리에다가 얼마를 곱하자? 보정계수 0.97. 작은 공시체를 0.97배 하면 큰 공시체가 된다는 말이에요. 30번 양생 공시체의 강도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레미콘 내에서 바닥에 그 콘크리트 칠 건 치고 조금 갖고 와가지고 공시체를 만들죠. 근데 야 상태가 안 좋아. 안 좋을 때는 양생 강도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코어 공시체를 채취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서 내가 시멘트 깔았는 거, 타설했는 거 구멍 내서 떼본다는 말이에요. 코어 공시체를 채취하는데 몇 개를 갖고 와야 되느냐? 3개를 갖고 와서 3개 이상 평균값이 그 나와야 되는 강도가 있죠. 그거 몇 프로에 도달해야 됩니까? 85%. 85%에 도달해야 되지만 하나 60 나와갖고 85% 다른 거가 잘 나와갖고 85% 되면 안 됩니다. 이 3개가 어쨌든 85%가 돼야 되지만 얼마보다 작으면 안 된다? 75보다 작은 게 나오면 안 된다.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31번 구조체 콘크리트 압축 강도 검사 시험 횟수는 압축 강도 할 때는 매일매일 공사 현장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럼 레미콘 차도 매일매일 들어오겠죠.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장소마다, 즉 콘크리트 타설 공구마다, 타설 1마다 몇 회 1회로. 32번 골재 함량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물이 많죠. 그러면 건조 수축이 빨라집니다. 증가한다. 2번 부재의 단면 칠수가 작아. 보통 그러면 건조 수축이 증가한다. 3번 단위 시멘트량이 적을수록 시멘트량이 적으면 따라서 같이 뭐도 적어집니까? 물도 적어지죠. 그러면 건조 수축이 감소한다. 여기까지였습니다. 1번 줄눈의 종류 동그라미 1번 100m 초과 장스팬 임시 줄눈 딜레이 조인트 동그라미 2번 보와 바닥 사이 설치하는 줄눈 슬라이딩 조인트 동그라미 3번 콘크리트와 조적벽체 사이는 슬립 조인트 동그라미 4번 시공 미리 계획한 줄눈이다 시공 줄눈 동그라미 5번 시공 불량입니다. 이어치기 일치가 안됩니다. 콜드 조인트 34번에 한중 콘크리트 동그라미 1번에 언제 4도씨 이하 동그라미 2번 공기 연행제 또는 AE제 동그라미 3번 단위 수량은 가능한 적게 사용한다. 시멘트는 가열하지 않는다. 35번 서중 콘크리트 하루 평균 몇 도씩 25도씩 동그라미 2번 초기 강도 발현이 크나 콜드 조인트가 발생하기 쉽다. 동그라미 3번 즉시 지연형 감수제를 넣자. 36번 고강도 콘크리트 보통 콘크리트일 경우에 40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경량 골재는 27메가파스칼 이상. 동그라미 2번 강도를 많이 내어주기 위해서 댄반죽을 합니다. 그래서 슬럼프치는 작게. 동그라미 3번 고강도를 내어주기 위해서 공기 연영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더라. 동그라미 4번 틈이 없다 보니까 무슨 현상 불났을 때 폭렬. 동그라미 5번 즉 불에는 약하더라. 내화성이 감소. 37번 세장한 기둥 철근은 파괴하기 전에 좌굴이 발생. 38번 띠철근 중앙부보다는 단부에 촘촘하게 배치, 좁게 배치. 39번 원형은 주근이 몇 개다? 6개. 40번 띠철근의 역할은 좌굴 방지, 전단력 부담, 피복 유지. 41번 주철근 표준 갈고리는 각도가 180도와 90도. 42번 압축 측에도 철근을 배치하면 복근보, 인장 측에만 하는 것은 당근보. 43번 철근 콘크리트 보의 단부의 팔자 형태의 전단력. 44번 변장비가 2 초과하면 한방향 슬라브, 2 이하이면 두방향 슬라브. 45번 무량판 구조 보가 없는 동그라미 1번에 동일 층고 반자가 높고 실내 이용률도 높다. 동그라미 2번 동일 반자일 때는 층고가 낮다. 동그라미 3번 바닥판이 두꺼워 고정하중이 증가.
동그라미 4번. 즉 고정하중이 증가하다 보니까 주두와 지판을도 뚫림 전단 현상을 보강. 동그라미 5번. 고정하중이 무겁습니다. 긴 스팬은 안 된다. 짧은 경우에 사용. 46번 옹벽. 중력식 옹벽은 묵은식 옹벽이다. 동그라미 2번에 부축벽은 캔틀레버식 더하기 부축벽식을 설치. 동그라미 3번 미끄러지는 방지 시어 커넥터. 동그라미 4번 너무 길면 신축 이음. 동그라미 5번 수평 저항력에 대해서는 1.5배, 전도는 2배, 2.0배. 47번 비파괴 강도 시험 중 타격하는 거는 무슨 방법? 슈미터, 해머. 48번 중성화 시험 사용하는 용액은 동그라미 1번에 페놀프탈레인 용액. 동그라미 2번 이 용액은 원래 색깔이 뭐다? 홍색. 원래 액성도 알칼리성이고 원래 색깔이 홍색인데 동그라미 3번에 용액식 분무하게 되면은 중성에서는 무슨 색깔로? 무색으로 변하더라. 동그라미 4번 콘크리트 중성화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진행. 49번 슈미터 해머 방향에 따라서 보정할 필요가 있다. 보정 개수가 존재합니다. 50번에 수화열이 가장 작은 시멘트 중용열 시멘트. 혹은 6장의 지붕 및 방수 구조. 1번에 OX 동그라미 1번 지부 면적이 클수록 물매를 크게 한다. OX 5. 2번 재료의 크기가 작다. 작으면 그 작은 부분은 전부 다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가능하면 물을 빨리 흘려내려 보내줘야 되겠다. 물매가 커야 된다. 5. 동그라미 3번 비와 눈이 지붕이 오래 정체되면 되지 않으니까 또한 물매가 커야 된다. 5. 동그라미 4번 수평 수직거리가 45도로 똑같다. 그러면 무슨 물매? 되물매. X. 동그라미 5번 직각삼각형에서 수평거리 10에 대한 수직 높이 B로 표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에 경사를 적어줘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 평지붕은 6분의 1 이하. 동그라미 2번 급경사 4분의 3. 동그라미 3번 평익기 금속 지붕이라 하면 2분의 1. 동그라미 4 금속 들어가면 4분의 1. 동그라미 5번 별 다른 말이 없으면 50분의 1. 3번 물 처리 과정 처마에서 내려온 물이 어디로? 깔때기 홈통에서 모아져서 장식 홈통을 지나서 선 따라 내려오니까 선홈통 낙수 바지돌. 4번 동그라미 1번 처마 홈통 최장 길이는 15m 이내. 동그라미 2번 수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처마 홈통 외단 부위 높이는 처마 쪽보다 얼마 미리? 25mm가 작거나 또는 그 처마의 폭의 얼마 분의 1? 12분의 1 폭 중 큰 치수의 낮은 값으로 높아버리면 지붕 쪽이 습해진다고 했었죠. 3번 처마 홈통 이음부 겹침은 최소 얼마 이상? 30 이상. 연결철물은 50mm 이하. 앞에는 30 이상이고 뒤에는 이하입니다. 동그라미 4번 처마 홈통이 90도로 만난다. 무슨 이음? 연귀 이음. 5번 연화점 더운 지역은 잘 녹으면 안 되니까 고연화점. 추운 지역은 저연화점. 옥상 방수 잘 침입해야 되니까 침입도가 크고 연화점이 높은 것. 6번 일반 평면부 루핑 붙임은 흘려 붙임. 폭은 얼마? 100mm. 7번 루핑은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 어느 겁니까?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8번 원래 100mm 겹침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됐다면 150mm. 9번 방수공법 동그라미 1번 시트 방수는 바탕의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동그라미 2번
도막 방수는 복잡한 현상 시공이 가능하다, 용이하다. 3번 볼록오목은 찢어질 수 있으니까 넉넉하게 300mm. 10번 합성 고분자계 순서 프라이머 도포하고 접착제 도포, 가황, 마지막에는 마감 도료로 도장을 하더라. 11번 가황은 황이 들어가면 좀 딱딱해진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100mm, 비가황은 70mm. 12번 시멘트 모르타르 동그라미 1번에 얘는 신축성이 없으니까 반드시 신축 줄눈. 동그라미 2번 주로 실내. 동그라미 3번 모재가 균열이 가면은 방수 성능이 떨어진다. 동그라미 4번 실내에 사용해야 되니까 옥상 방수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13번 실링제 워킹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면 접착. 지하라든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으면 3면 접착. 4번 옥상부 신축 줄루는 수축 팽창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해야 되니까 신축성이 없는 시멘트 모르타르는 사용 곤란. 15번 바깥 방수, 안 방수 구별하는 것. 동그라미 1번 큰 수압에 견딘다. 바깥. 2번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안 방수. 3번 고가이다. 바깥. 4번 보호 누름이 필요한 것은 바깥 방수,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안 방수. 수압이 약한 지하실, 안 방수. 16번 비폴 교방 앞자리 닿다니까 비닐, 폴리에틸렌 교착성 있는 방수청 어디에? 신축성 시트계. 17번 동그라미 1번에 방습 도포는 첫 번째 도포층이 얼마 시간 동안? 24시간. 동그라미 2번 100mm 이상 겹침. 동그라미 3번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15mm 내외로 1회. 두 장이었죠? 장호의 특징에 동그라미 1번 알칼리성이 약하다. 바다에 사용하면은 도장 재료를 해줘야 된다. 약한 건 무엇이다? 알루미늄 장호. 동그라미 2번 방화문은 철제 장호. 동그라미 3번 창문이 엄청 커 중간 문설주라고도 하더라. 멀리온. 4번 저방사 높은 반사 강화유리 종류 중에서 로이 유리. 5번 강화유리는 현장 가공하지 않는다. 이번에 철물 이름 동그라미 1번 공중 화장실 약간 문이 열려져 있는 레버터리 힌지. 2번 중량문 현관 바닥이니까 플로어 힌지. 동그라미 3번 문을 열면 저절로 닫히는 도어 체크. 동그라미 4번 닫히지 않도록 말바꾸기를 하죠. 보통 도어 홀더. 동그라미 5번에 오르내리창, 미석이창, 창문 잠그는 옆에 붙어 있는 거 크리센트. 3번에 유리공사. 동그라미 1번 복층 유리는 복이니까 몇 개 이상? 20개 이상. 동그라미 2번 유리는 그냥 놓게 되면은 금이 갈 확률이 높아지니까 세팅 블럭을 설치합니다. 양폭에서 얼마 지점? 4분의 1 지점. 동그라미 3번 실링 공사는 4도 이상에서 시공, 습도는 90% 이상 작업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4번 3면 접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건 백업제. 4번에 단열의 종류. 동그라미 1번 한랭 지역은 외단열. 동그라미 2번 내부 결로에 취약한 것은 내단열. 동그라미 3번 중당열은 방습층은 어느 쪽에? 고온측. 동그라미 4번 단열 성능이 가장 우수는 외단열. 동그라미 5번 간헐 난방은 내단열. 시멘트 모르타르 시공 시 동그라미 1번 바탕부 처리는 긁어 놓은 다음 몇 주 이상? 2주.
가능한 오랫동안 방치하면 좋다. 동그라미 2번. 시공 순서는 초벌. 그 다음 뭔가요? 고름질, 재벌, 정벌 과정. 3번. 두께는 바닥은 가장 두껍게 24mm 이상, 벽은 18mm 이상, 천장은 흘러내릴 수가 있으니 15mm 이하. 동그라미 4번. 이 두께에는 내가 모르타르가 잘 붙으라고 라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두께에 포함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즉 라스 또는 쫄대 바탕의 마감 두께는 바탕 목임을 제외한. 동그라미 5번. 건조는 천천히 서서히 자연 건조시킨다. 6번. 타일을 붙입니다. 이제 모르타르까지 했고 그 부분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수장 작업의 일종으로 타일을 붙이는데 동그라미 1번. 모든 곳에 사용 가능하고 흡수율이 가장 낮은 것은 자기질. 전체적인 종류로는 자석, 도토, 자기질, 석기질, 도기질, 토기질이 있었는데 자기질이 가장 좋다라고 하였습니다. 동그라미 2번. 물을 사용하지 않는 장소, 흡수율이 가장 좋다, 토기질. 동그라미 3번. 타일을 붙이려고 하면은 충분한 무엇이 뒷굽, 그래 떨어지지 않겠죠. 유약을 묻지 않고 어떤 것, 거친 것, 미끄러지지 않도록. 동그라미 4번. 계단 모서리에 붙이는 타일은 논슬립 타일. 동그라미 5번. 흙을 구워넣는 타일은 테라코타. 7번. 도장의 재료별 종류. 동그라미 1번. 내알칼리성, 즉 시멘트 벽면에는 칠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내구성 떨어진다. 누구? 수성 페인트. 동그라미 2번. 발수성, 물을 뿜어내더라. 내외부 모두 할 수 있다. 왜? 수성과 유성이 섞여져 있거든. 그래서 에멀전 페인트. 동그라미 3번. 알칼리에 약해. 콘크리트 면에 사용하지 않는다. 유성 페인트. 아까 동그라미 1번 잘못 설명했네요. 네, 알칼리성이니까 알칼리성에 강하다는 말이죠. 수성 페인트. 동그라미 4번. 바니쉬에 페인트를 섞었다. 에나멜 페인트. 8번. 스프레이 칠, 뿜칠. 동그라미 1번에 얼마만큼 겹치게? 3분의 1. 동그라미 2번. 어느 정도 띄우고? 30mm 띄우고. 동그라미 3번. 어떤 방향으로? 직각. 동그라미 4번. 평행 수직 전 거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도장 관련 용어. 동그라미 1번. 철이 녹슬지 말라고 뿌리는 것은 광면당. 동그라미 2번. 알루미늄 첩을 녹막이 칠 징크로메이트. 동그라미 3번. 휘발성 용제 또는 붓칠이 쉽게 되도록 섞는 것은 시너 또는 희석제. 동그라미 4번. 건조를 촉진하긴 하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균열이 생깁니다. 건조제. 동그라미 5번. 색상도 넣어줄 수 있지만 내구력도 정진해 주더라. 안료. 적산과 견적. 동그라미 1번에 적산량에다가 단가, 종합적인 회기를 견적. 동그라미 2번. 단순히 물량을 산출하는 작업, 적산. 동그라미 3번. 계략적인 공사비, 계산, 견적. 동그라미 4번. 입찰할 때는 면밀한 적산과 견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명세 견적. 동그라미 5번. 상세 견적, 입찰 견적이라 하는 것은 명세 견적. 2번. 공사비를 산출할 때 동그라미 1번에 총 공사비는 원가, 총 원가에 이윤을 더하고. 동그라미 2번. 이 총 원가는 본사 직원 임료를 주는 일반 관리비 부담금 빼고 공사 원가. 동그라미 3번.
직접 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외주비. 동그라미 4번. 기업 유지, 임원 급료, 본사 직원 급료는 일반 관리비. 동그라미 3번. 물량을 산출할 때 정확한 개수 헤아리는 것은 정미량.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실수도 할 수 있고 부족할 수도 있으니 소요량은 정미량에다가 정미량 곱하기 할증률. 4번 단위 중량. 물은 1톤 퍼 세제곱미터. 강철은 7.85톤 퍼 세제곱미터. 철근 콘크리트는 2.4톤 퍼 세제곱미터. 4번에 묵은 콘크리트는 2.3톤 퍼 세제곱미터. 할증률 헷갈리긴 하지만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고 했죠. 각재 판재는 5%. 이번에 붉은 내화 벽돌은 3%. 동그라미 3번. 시멘트 벽돌은 글자가 5개예요. 몇 퍼? 5%. 블럭은 두 글자에서 곱하기 몇 퍼? 4%. 동그라미 5번. 유리는 1%. 모자이크 3%. 동그라미 7, 8번에 석재, 돌멩이를 붙이는데 모양이 반듯한 정형물은 10%만. 부정형물은 좀 많아야 됩니다. 30%. 9번. 비닐은 5%. 도료는 2%. 건물 층수가 올라가면은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라든지 또는 야간에 일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할증률을 더 붙여줘서 계산을 하는데 1층에서 5층까지는 퉁쳐서 몇 %로? 1%. 동그라미 2번에 20층 이하는 5%, 30층 이하는 7%. 4번에 30층 초과하는 경우 매 5층마다 1% 증가. 지하 1층은 1%. 20층 그 이하에 해당되는 거 쉽게 계산하는 거 알려줬었죠? 기억하시고요. 7번에 벽돌 수량, 헌치, 전단력 보강하기 위해서 헌치를 두는데 보강하기 위해서 거기 벽돌 어쨌든 한 장씩 두 장씩은 다 들어가는 거죠. 반 들어간다고 반만 계산하는 게 아니야. 헌치 부분의 면적은 공제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190에 92, 57 표준형. 계산 과정이 나오는 거는 수업 시간에 설명을 쭉 해드렸고 그 과정이 이해되지 않으시면 결론은 암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표준형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0.5B는 몇 개? 제곱미터당 75매. 1.0B는 149매. 1.5B는 224매. 2.0B는 298매. 동그라미 3번에 길이 5m, 높이 3m, 1.0B, 정미량은 얼마? 2235매. 동그라미 4번에 3번이 만약에 시멘트 벽돌이라면 얼마? 할증률 얼마 곱해줘야 됩니까? 5%니까 1.05배 해주면 되죠? 그러면 2346.7. 네, 요거 그때 수업 시간에 같이 했던 문제죠? 8번에 타일입니다. 100제곱미터에 소요된 타일의 정미량은 몇 개? 2356. 예, 2356.489.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비슷하게 숫자가 나오는 것,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비슷한 숫자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1번, 일정한 관로를 흐르는 유량이 일정할 경우 단면적과 속도의 관계는 반비례하죠. 공식은 있었는데 뭐였더라? Q는 A 곱하기 V. A는 단면적, V는 속도. 안 누르시는데? 어? 안 누르시. 아까 원장님 누르고 가셨는데? 안 누르시. 녹화라고 떠 있어요? 네. 그럼 되는 거야. 아 그래. 녹화 대기 때. 대기 아니고 그냥 녹화. A는 관이니까 보통 원의 단면적이더라. 원일 때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의 V. 이런 것들도 기억해 둬야 되죠.
2번에 베르누이 정리에서 유속이 빠르면 압력은 낮아지고 유속이 느리면 압력은 높아진다. 3번 펌프 공동화 현상은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은 낮을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배관 직경은 작을수록 좁을수록. 4번 펌프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흡입 양적을 높게 낮게 작게 한다. 5번 펌프의 축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 회전수 글자가 3개죠. 세제곱에 비례. 양정 글자 2개예요.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 유량 물의 양은 그냥 비례, 그러니까 1배죠. 1배. 6번 펌프를 직렬로 연결하면 무엇이 2배? 양정. 양정은 물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이라고 하였습니다. 물이 2배나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병렬로 연결한다면 유량, 물의 양을 2배로 더 많이 보내줄 수가 있더라. 7번 펌프 외부로부터 작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변동이 일어난답니다. 이런 현상을 서징 현상. 다른 말로는 산형을 나타낸다고 하죠. 산의 형태. 8번 유체의 마찰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 9번 물의 상태 변화 중에서 고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기체로 바로 가는 것을 승화. 10번 순수한 물은 몇 도씨에서 가장 무겁고 4도씨. 이때 부피는 최소. 11번 관내 마찰 손실수도 공식. 관내 마찰력은 D2G 분의 FLV의 제곱. D는 뭐였습니까? 광경. 숫자 G는 상수죠. 9.8m/s의 제곱. F는 관마다 가지고 있는 마찰 계수. L은 관의 길이. V는 유속의 속도. 12번 물기둥, 아쿠아 물기둥이 10m입니다. 얼마 메가파스칼? 0.1. 만약에 100m이면 1메가파스칼. 즉 1메가파스칼은 물기둥으로는 얼마 미터? 100m. 12번은 10m니까 0.1메가파스칼이죠. 13번에 절대 압력은 누구 더하기 누구? 게이지 압력 더하기 대기압. 14번 열 용량은 질량 곱하기 비열. 15번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비열. 16번 ppm은 얼마 분의 1? 100만 분의 1. 17번 엔탈피는 에너지인데 에너지를 다른 말로 엔탈피라고 하는데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표현한 뜻인데 현열 더하기 잠열. 현열은 내 눈에 보이는 온도이고 잠열은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숨은 온도죠. 숨은열이라고도 합니다. 18번 실내 쾌적 4가지가 기, 습, 기, 복. 기류, 습도, 기온, 복사열. 19번 난방 도일이 크다. 이 말은 연료를 많이 떼었다는 말이죠. 연료 소비량이 많다. 습공기 선도 동그라미 1번. 상대 습도 50%의 습공기 공고온도는 습고온도보다 지난 시간에 습공기 성도 여기가 온도, 여기가 습도, 수증기량. 특정 지점이 있더라. 이때 만약에 온도가 30도씨, 내가 최대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만약에 70g이라고 치면 이 상태에 있으면 포화, 불포화, 불포화. 야가 가지고 있는 절대 습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을 30g이라고 할게요. 이 상황이라면 동그라미 1번
상대 습도가 50% 습공기 공구 습도 습구 온도. 일단 야의 공구 온도는 30도씨, 습구 온도는 얘의 있을 점부터 볼게요. 있을 점 또는 비가 오는 때 그때 온도 또는 노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얘를 온도를 낮춰서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 아래 여기가 무슨 온도? 노점 온도 20도씨라고 할게요. 여기가 노점 온도. 공구 온도 말고 습구 온도는 얘를 대각선으로 올려서 아래로 내리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해당되는 온도인데 습구 온도가 무조건 공구보다 습구가 더 낮게 나타난다.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상황에 해당되는 절대적인 수증기량은 똑같은데 공구 온도는 말 그대로 온도계 그대로 올라가는 양이고 습구 온도는 여기에다가 무엇을 물에 적게 해놨더라. 즉, 야 같은 경우에는 물이 얘의 열기를 빨아서 올라가 버리죠. 열을 흡수해서 날아가더라. 때문에 얘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조금의 야보다 더 낮게 측정이 되더라. 동그라미 2번. 상대 습도 100%. 이 말은 요 그래프 선상에 있는 것이죠. 습공기의 공구 온도와 노점 온도는 어떻다? 똑같다. 상대 습도 100%는 요 선상에 있는 것이고 그때의 공구 온도 이꼴 습구 온도 이꼴 노점 온도 모두 다 같습니다. 동그라미 3번. 공구 온도 변화 없이 절대 습도만 상승시키면 요거죠. 절대 습도만 지금 현재 야가 온도의 변화는 없습니다. 요 온도상에서 30g 가지고 있는데 야를 상승시켰다. 이만큼 더 올렸다. 그랬더니 얘가 50g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습구 온도는 여기서 다시 살짝 올라가 내려가겠죠. 어쨌든 원래 거보다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4번. 절대 습도 변화 없이 공구 온도만 상승 노점 온도입니다. 이번엔 어떤 경우냐면 절대 습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 절대 30g, 여기서도 30g, 여기서도 30g, 여기서도 30g. 공구 온도만 상승. 요때 공구 온도가 얼마냐면은 요만큼이네. 또 여기 공구 온도 얼만데 이래 물으면 공구 요만큼이네. 얘 요만큼이네. 그래서 노점 온도는 공구 온도는 이렇게 딱 올라갔죠. 노점 온도는 포화 상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온도, 얘도 이 온도. 어떤 지점에 있든 습구 온도는 똑같죠. 노점 온도는 일정하다. 상대 습도 구하는 공식은 요 지점의 상대 습도를 구해볼게요. 상대 습도는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수증기량, 즉 70g 분의 현재 가지고 있는 양 30g이죠. 이거 곱하기 100이 되는데 글자로 표현하면 무슨 수증기량 분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 다음 뒷면 25페이지 위생설비 동그라미 1번. 보일러 용수로 쓰는 것은 무슨 물? 연수. 2번. 먹는 물 수소 이온 농도 범위는 5888, 5.8에서 8.5. 3번. 음료용 급수관과 기타 배관을 연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차 연결했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크로스 커넥션. 4번.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구류 가까이에 공기실을 설치하고 광경 확대, 수압 감소시키고 무슨 밸브? 도피 밸브. 5번. 실양정은 흡입양정 더하기 토출양정. 6번. 그래서 전양정은 실양정에다가 무엇을 더한다? 관내 마찰 손실수도 얘를 더한다. 7번. 수도 직결 방식에서 최소 압력 얼마? 1메가파스칼. 8번. 급수 방식의 종류 중에서 동그라미 1번 가장 위생적 단수 염려 없다. 소규모 수도 직결식.
동그라미 2번. 하향 급수, 고가탱크 오염. 같은 층 동일 위치는 급수 압력이 일정. 고가탱크죠. 3번. 전체적으로 압력은 불균등하다. 국부적으로 고압이 필요할 때 사용하더라. 압력탱크. 4번. 대수 제어, 속도 제어 방식이 있는 것은 부스터. 9번. 위생기구 중 배수 부하가 큰 대변기는 수직과 멀리 가까이? 가까이. 그림 기억나죠? 10번. 기구의 최소 트랩 크기는 DN 얼마 이상? 32. 11번. 봉수 깊이는 50에서 100mm. 12번. 그 봉수에서 가장 바닥은 디프, 가장 윗면은 위어. 13번. 사이펀 작용 가장 쉬운 트랩은 S트랩. 14번. 봉수가 파괴될 수 있는 원인은 일단 증발, 모세관 현상, 관성력, 사이펀. 일반적으로 사이펀 현상이 일어난다고 봤을 때 이 현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단다? 배관에다가 통기관. 그래서 15번에 각각의 통기관 이름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각각 설치 이상적이나 너무 비용이 많이 들겠죠. 비경제적인 것은 각계 통기관. 2번. 2개에서 8개를 그래서 묶었습니다. 그래서 루프, 회로, 환상. 나타내는 표현이 여러 가지입니다. 3번. 그래서 그 중에 회로 통기관 중에서 가장 먼 하류 기구 배수관 사이 누구더라? 도피. 4번. 배수 수진과 상부 그대로 연장 신정 통기관. 5번. 배수 수직관, 통기 수직관 연결은 결합 통기관. 이렇게 글자만 막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 그림 하나 그려줬죠. 그거랑 요리 짚어가면서 하면은 조금 더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16번. 각계 통기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동수구배선보다 어떻게 위에 아래? 위에. 17번. 도피 통기관 최대 기구 배수 부하 단위는 4DFU. 18번. 신정 통기관은 위로 조금 더 빼줘야 되는데 물 넘진선 위로 얼마 이상? 150mm 이상. 결합 통기관과 연결관의 지름은 배수 수직관, 통기 수직관 두 개를 묶은 게 결합 통기관이죠. 필요한 최소 크기 이상. 청소구는 배수 밑으로 내려갔을 때 배수 수직관 최하단, 옆으로 갔을 때는 상단. 여기 1번. 150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유출수 BOD 농도는 60, BOD 제거율은 60%, 유입수는 얼마가 되는가? 얼마입니까? 150이죠. 150 ppm. 22번. 동그라미 1번에 미생물 덩어리는 활성온이. 동그라미 2번. 정화조 내 오수 표면 위에 떠오르는 것은 스컴. 동그라미 3번. 용해된 용존산소는 DO. 동그라미 4번.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COD. 동그라미 5번.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BOD. 21번 풀이 과정을 쓴다면 BOD 제거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입분의 유입 빼기 유출 곱하기 100. BOD 제거율이 얼마였냐면 60%. 유입수 모르죠. 유입 빼기 유출수가 60% 곱하기 100 해서 여기 X로 두고 풀면 되는 거죠. 23번 오수 처리 방법. 화학, 생물, 물리학적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동그라미 1번에 응집, 중화, 소독은 화학적 방법. 동그라미 2번 여과, 스크린, 침전, 부상물 처리는 물리학적 방법.
3번 혐기성, 호기성 세균 처리는 생물학적 방법. 24번 오수 4차 처리 과정, 스크린, 폭기, 침전, 소독. 이 폭기 시킬 때는 혐기성, 호기성 무엇을 이용합니까? 호기성 세균. 25번 분뇨식 오수 정화 흐름은 부여산소라고 했죠. 부패조, 여과조, 산화조, 소독조. 26번 동그라미 1번에 대변기 유형입니다. 세척수 급수압이 크고 소음도 크고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세정 밸브식. 마트 가면 있는 거. 동그라미 2번 사이펀 작용, 주택 등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사이펀식. 동그라미 3번 와류작용, 소음이 가장 적다, 원피스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펀 볼텍스식. 동그라미 4번 과거에 많이 사용되었고 악취가 발산되는 문제점이 있더라, 세출식. 27번 대변기 탱크가 없습니다. 역류 방지기, 버큐um 브레이크 다는 거 뭐였더라? 세정 밸브식. 28번 위생설비 유닛화 할 경우 배관이 방수부를 통과하고 안 하고? 안 하고, 하지 않고 바닥 위에서 처리 가능. 29번 관의 종류 중에서 동그라미 1번에 두께를 K, L, M으로 구분하는 것은 동관. 가장 굵은 게 누굽니까? K관이었죠. 동그라미 2번에 아연 도금하며 온수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백관. 3번 스케줄 넘버로 두께를 표현하는 것은 강관. 4번 내산성이 크고 알카리에 약한 것은 연관. 동그라미 5번 가격이 저렴하고 전기 절연성이 크고 내산성이 큰 것은 경질 비닐관. 30번 밸브의 종류. 동그라미 1번에 슬루스 밸브라고도 하고 마찰 손실이 가장 적고 완전 개폐할 때 쓰는 것, 게이트 밸브. 동그라미 2번 완전 폐쇄는 곤란, 나비 밸브라고도 하고 90도 회전 가능한 것은 버터플라이. 동그라미 5번 대소변 깨끗이 씻어 내리는 데 사용, 연속 사용 가능한 것은 플러시 밸브. 4번 역지 밸브, 유체 흐름 한 방향, 스윙형, 리프트형 두 가지가 있는 것은 체크 밸브. 5번에 플러그 밸브, 원뿔 모양인 것은 콕. 31번 펌프 중에서 가이드베인이 있는 것은 무엇이었더라? 터빈 펌프. 동그라미 2번에 가이드베인이 없는 것은 볼류트 펌프. 가이드베인이 없다 보니까 많이는 못 올라가더래. 양정이 20m 이하, 가이드베인이 있으면 그거 도움받아서 20m 이상. 32번 신정 펌프 중에서 깊은 물속에 들어가는 펌프 중에서 동그라미 1번 모터가 땅 위에 있으면 보홀 펌프. 동그라미 2번 모터가 수중에 있으면 수중 모터 펌프. 3번 배관 색채 기호 색깔 구별. 동그라미 1번에 가스는 황색, 2번에 공기는 백색, 증기는 진한 적색, 4번에 물은 청색. 34번 배관이은 부속품 종류에서 동그라미 1번에 배관의 말단부 막아주는 것은 플러그 캡, 2번에 배관을 휠 때는 엘보 밴드, 3번에 분기관을 낼 때는 T 크로스 Y, 4번에 직관을 접합할 적에는 니플 유니온 플런지 소켓, 니플 유니온 플런지 소켓. 5번
서로 구경이 다릅니다. 그러면 레듀셔, 부싱, 이경 소켓. 급탕 1번에 동그라미 1번. 급탕 계획 시 동일한 배관을 사용할 경우 급탕관, 급수가 누가 발생이 부식이 잘 됩니까? 급탕관. 왜냐하면 뜨거운 물이 흐르니까. 동그라미 2번. 저탕조, 즉 물을 저장해 두는 용량은 무슨 수량을 근거로? 피크로드 수량을 근거로 산정. 3번에 급탕량은 뭐가 가장 정확하더라? 기구수, 인원수? 인원수. 기구가 많이 달려있어도 식구가 적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인원수. 4번 급탕 열량 구하는 공식은 Q는 G, C, 델타 T. G는 뭡니까? 수량, C는 비열, T는 온도 변화. 2번에 팽창관 도중 밸브 설치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3번 신축 이음 종류 동그라미 1번 신축량이 크다 보수 용이한 곳 슬리브형. 2번에 주름이다 저압이다 하면은 벨로즈형. 3. 고압이며 신축 길이 길고 옥외 배관 하면은 신축 곡관. 4번에 2개 이상의 엘보, 유수 염려, 스위블 조인트. 4번에 개별 급탕입니다. 3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1번 물과 증기 혼합하면은 기수 혼합식. 증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끓을 때 시끄럽더라. 시끄럽기 때문에 무엇을 달아준다? 스팀 사일렌서. 동그라미 2번에 발열체를 가열해서 음료용 저탕량 확보하는 것은 저탕형 탕비기. 3번 순간적으로 급탕, 저탕량을 확보할 수는 없다. 순간 탕비기. 5번에 요거는 그림을 그려서 정리를 하였었는데 직접 가열식부터 할게요. 보일러. 직접 가열은 급탕은 급탕대로, 난방은 난방대로 따로따로 설치를 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일러는 급탕용, 난방용 각각 설치. 간접 가열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난방과 급탕을 겸용할 수 있다 했었죠. 두 번째 라인, 물때가 직접은 많이 발생하죠. 간접은 거의 발생하지 않죠. 보일러 내 압력, 직접은 고압, 간접은 저압. 저탕조 내 가열 코일 유무는 직접은 가열 코일이 없죠. 간접은 있다. 규모, 직접은 소규모, 간접은 대규모. 6번에 급탕 설비인 저탕 탱크에서 온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서모스탯. 7번에 순환식인지 단관식인지 동그라미 1번에 15m 이내만 짧죠. 상대적으로 단관식. 2번에 아파트 대규모에서는 순환식. 3번 틀었더니 즉시 온수가 나옵니다. 순환식. 4번 처음에는 찬물이 나오고 그 찬물이 다 빠져야지만 따뜻한 물이 나온답니다. 단관식. 5번 급탕만 하고 되돌아오는 환탄관은 없다. 단관식. 8번에 단관식 했더니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더라. 8번 각층의 온도차 줄이기 위해 순환 배관 길이 같게 하고 환탄관 역회전 시켜서 각층 온도 균등 리버스 리턴. 다른 말로는 역환수 방식. 9번에 OX 동그라미 1번 급탕 순환 펌프는 압력하는 거 아니죠. X입니다. X. 급탕 순환 펌프는 환탄관 쪽에 다는 것으로 물을 잘 끌어오기 위해서 다는 것이죠. 동그라미 2번 급탕에는 밸브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X. 3번
직접 가열 방식은 열교환기 아니죠. 그냥 말 그대로 직접 가열하는 겁니다. 그림 연상하셔야 돼요. X. 동그라미 4번. 해도공법. 다른 용량을 적게 받는다. 맞는 말이죠. 요거는 보일러실 분배기 생각하라 하셨죠. 각각 방 다 조절할 수 있었더라. 해도공법. 5번에 역한수 배관 방식, 배관을 구성할 경우 유량이 균등하게 되죠. 유량 균등 분배. 차 밸브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X. 순서로는 XX, X, OX. 10번. 지역 난방 기계실 열교환기 이름은 판형 열교환기.